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지지율이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에 그쳤고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로 집계됐습니다. 최재 감사원장이 공수처 감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권익위와 방통에 이어 공수처까지 감사하려 한다며 표적 감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최재 원장은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해 부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대화와 방만 경영에 대한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삭감하고 내년에는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배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돌연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며 당 지도체제 관련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배 의원 사퇴를 계기로 초선 의원들이 비대위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도 공감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로 본격 행보에 나선 이재명 의원이 저학력, 저소득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갈라치기 망언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 이외 지역인 유럽과 남미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브라질과 스페인 보건당국은 각각 자국에서 한 명씩 원숭이 두창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상하는 제5호 태풍 송다가 중국으로 비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오늘 제주도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 내륙에선 35도가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토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북상하는 제5호 태풍 송다는 중국으로 비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내륙에는 35도가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5호 태풍 송다의 모습입니다. 아직 세력은 약한 태풍으로 중심 부근에는 초속 20m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태풍 송다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까지 올라온 뒤 방향은 서쪽으로 틀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5호 태풍이 이번 휴일 새벽 중국 상하이 부근 해상까지 진출한 뒤 점차 세력이 약화해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태풍 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0일 오전 제주도에 시작된 비는 30일 밤 남해안, 31일 그 밖의 남부지방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형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제주도 산지와 전남 남해안, 그리고 지리산 부근에는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입니다. 특히 제주도 산간에는 최고 3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초속 20에서 30m의 돌풍이 동반되고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주도 부근 해상과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휴가철 해안가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내륙은 맑은 날씨에 태풍이 몰고 온 뜨거운 열기가 더해지며 폭염이 비상입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35도 안팎의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온열 질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최근 당내 혼란과 지지율 급락 등에서 책임을 지겠다며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당의 비대위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도 여기에 공감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배현진 최고위원이 스스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배 최고위원은 최근 당의 모습이 국민 기대에 못 미쳐 송구하다며 자진 사퇴로 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배 의원의 사퇴를 계기로 당내에선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권 대행이 최근 대통령과의 문자메시지 노출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정부 여당 지지율은 수직 낙하한 만큼 이대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당 지지율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엄청나게 낮아져 있는데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요. 뭔가 몸부림을 쳐야 될 일인데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초선 의원들은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초선 의원 과반인 32명이 이름을 올린 성명에는 원내대표가 잇따라 3번이나 사과하는 초유의 사태 속에 집권 여당이 정부의 개혁 동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날선 비판까지 담겼습니다. 이 같은 당내 요구가 빗발치면서 권성동 직무대행 역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필요성 자체는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으론 위원들의 추가 사퇴로 최고위 기능이 상실될 경우 당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위 기능 상실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데다 대표 직무대행은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없어 당원 당규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징계 후 복귀를 노리는 이준석 대표 측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밝힌 것도 변수입니다. 이처럼 당 지도 체제를 둘러싼 혼란 속에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다른 친윤 의원들과 만나 사퇴 추이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워낙 많은 분들이 의원님 방 다녀가셔가지고 오늘 할 말이 없어요. 아까 김기현 의원님이나 내가 할 말 없다 그러니까 그것도 기사로 쓰더라고. 다른 의원님들이랑 좀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들었어요. 집권 여당 원톱으로 집중 조명을 받은 지 한 달도 안 돼 위기에 놓인 권성동 직무대행은 다음 주부터 당 중진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며 사퇴 해법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로 본격 행보에 나선 이재명 의원이 저학력 저소득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고 말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97 주자 박용진, 강훈식 의원은 단일화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8.28 전당대회 3파전에 막이 오른 가운데 대세론의 주인공인 이재명 의원은 빚진 게 없어 기득권의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새 기회 요인이 될 거라면서 자신이 정치개혁 적임자라고 호소했습니다. 기득권에 빚진 게 없어서 지금도 모든 영역의 기득권으로부터 총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적극 해명했던 대선 때와 달리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지자들과 SNS나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한 직접 소통에 주력하고 있는데 학력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말해 논란입니다. 고학력, 고소득자들,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 지지자가 더 많습니다. 저학력에 저소득층이 국힘 지지가 많아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 언론 때문에 그러지. 이에 대해 너무나 노골적인 선민의식이자 정치 성향에 따른 갈라치기라면서 이분법의 정치를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견제 속에서 박용진, 강훈식 의원은 단일화 군불대기에 나섰지만 아직 동상이몽입니다. 박 의원은 이를수록 어떤 방식이든 좋다고 말했지만 8월 3일 첫 당원 투표가 진행되기 이전에 진행되면 결론이 나면 가장 좋겠습니다. 강 의원은 이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박 의원이 자신의 손을 들어주는 게 파괴력 있는 단일화라고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단일화를 이야기해야 될 시간보다는 그것은 열어놓고 논의하면 되는 것이고요. 비전을 이야기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제 비전과 제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는데 조금 가혹한 거 아닐까요? 실점을 최대한 줄여 대세론을 굳히려는 이재명 의원. 단일화를 통한 반전을 꾀하는 박용진, 강훈식 의원 간 치열한 기싸움은 8.28 전당대회 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배모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요. 사건 본류인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동호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최근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를 조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배 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란 취지로 부인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배 씨를 고발했습니다. 배 씨는 김혜경 씨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로 법인카드 유용과 불법 처방전 발급 등 각종 의혹에 연루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배 씨가 받은 연봉이 김혜경 씨 의전에 사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의원과 김 씨, 배 씨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사건 본류인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선 본격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밝힌 수사 마무리 시점이 다음 달 중순인 만큼 조만간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배 씨를 소환 조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A 씨가 돌연 숨진 상황에서 경찰이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취임 80여일 만에 2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윤 대통령은 지구대를 찾아 일선 경찰을 격려하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등 수습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치안 현장의 최일선, 지구대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과거 추억을 풀어내며 현장 경찰관들을 독려했습니다. 나도 학생 때 이렇게 술 먹고 집에 간다고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그냥 바글바글해. 많이 근무가 돼가지고 바깥에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 이 지구대가 옛날 파출소지 여기가 일이 엄청 많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고생이 많습니다. 여름 휴가 이야기로 환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속초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강릉 속초도 아주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외국 같습니다. 네. 응? 커피도 많이 마셨어요. 네, 그럼요. 막국수도 먹었습니다. 다음 주 휴가를 앞두고 갑작스레 공지된 추가 일정인데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내부 반발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재확산세가 커지는 코로나19 대응 회의를 직접 이끌며 국민 불편 해소를 당부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검사 소의 부족, 검사 비용 부담과 같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통령이 직접 민생을 챙기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8%대로 주저앉고 부정평가는 62%까지 높아졌습니다. 특히 경찰국 신설 논란과 이른바 문자 유출 파동이 부정평가 원인으로 새롭게 꼽혔습니다. 취임 80여일 만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는 데는 복합적 의미가 있다며 참모들이 더 잘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초 하려던 것들을 묵묵히 해내다 보면 국민도 그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20%대라는 수치가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다음 주 대통령의 휴가 기간 동안 국정 동력을 다시 끌어올릴 방안 마련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올해 하반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와 방통위에 이어서 공수처까지 감사 대상에 올리자 민주당은 표적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최재해 원장은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올해 하반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 그래도 올 하반기에 기관 운영 감사를 착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 정당성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공수처 개혁을 공약했던 만큼 또 한 번 코드 맞추기, 표적 감사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사퇴 문제와 엮인 KDI와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와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정권의 시각에서 과거를 무차별 뒤지겠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청부, 표적, 작전이죠. 감사원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감사원의 역할에 대한 최재해 원장의 발언을 두고도 논쟁이 붙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질문부터 제가 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여당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지만 역시 비슷한 취지의 답변이 이어졌고 답변을 충분하게 못하신 것 같은데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발언하셨습니까?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뒤늦게 수습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다른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감사원을 잘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돕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취지로 아까 답변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의 전 정권을 겨냥한 전방위 감사에 표적 감사 논란이 확산하면서 감사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감사원이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 공식 해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어젯밤 보도자료를 내고 최 감사원장의 발언 취지는 감사원이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특정 정파의 이해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살펴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 감사원장의 발언은 정부의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신설되는 경찰국 초대국장으로 비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이 확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김 치안감을 경찰국 국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치안감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89년 경장 특채로 경찰이 됐습니다. 김 치안감은 경찰청 보안과장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장 등을 지냈고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이자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살에서 5살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학생의 교육 선택권 보장을 위해 자사고를 유지하고 교육과정이나 대입제도도 학생과 학부모의 여론조사를 반영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의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 신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만 6살, 이를 만 5살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이 추진됩니다. 다만 개편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오는 2025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일시에 시행하면 만 5살과 6살 아동이 한꺼번에 입학해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이나 가정 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발선상의 교육 격차를 조기에 국가가 책임지고 해소하기 위해 취약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재 6살 미만 영유아 보육은 어린이집에서, 3살부터 취약 전 아동 교육은 유치원에서 나눠서 맡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고 교육을 강화해 태어날 때부터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해묵은 과제인 만큼 유보통합 추진단을 만들어 실행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체계는 수요자, 즉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 개편합니다.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사고를 유지하는 고교체제 개편 세부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대입제도나 교육과정도 학생과 학부모 2만 명의 설문조사를 한 뒤 바꾸기로 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과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종류의 학교 형태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선택권을 폭넓게 확대해야 합니다. 대학은 규제를 풀고 지방재정 교부금 일부를 지원해 자율적 혁신을 유도합니다. 나눠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획기적 연구 성과를 내는 대학과 지역대학 등은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 30곳 정도는 통폐합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으로 바꾸는 등 퇴로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아울러 반도체뿐 아니라 디지털과 바이오에스 등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도 힘써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만 5세 입학과 보육 통합, 자사고 존치 등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모두 찬반이 팽팽한 사안들입니다. 교실과 교사 확보 같은 인프라, 예산 문제부터 법 개정 문제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1살 낮추면 만 5살과 6살이 동시에 1학년이 됩니다. 계획대로라면 2025년부터 4년간 학생이 25%씩 늘어나는 겁니다. 4년 동안에 늘어나는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학령 인구의 숫자하고 비슷해서 그래서 현재 가용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교원노조는 교사와 교실이 크게 부족해질 거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유치원 교사노조도 유아 발달을 무시한 채 아이들을 학업 경쟁에 일찍 내모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농어촌이 주는 것이지 도시가 줄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25%가 더 늘어나서 과밀학급이 더 생긴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감당하면서까지 취학 연령을 1살 낮추는 게 필요한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을 합치는 유보통합은 해묵은 수건 사업이지만 YS 때부터 추진해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에 따라 담당 부처와 예산, 교사 자격 등이 모두 달라서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서인데 특히 유치원과 유치원 교사들이 부정적입니다. 정말로 건물을 다시 짓지 않는 한 이 규격 맞추기도 어렵고요. 우리 같이 하향 조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의 유아 교육이 하향 조정돼야 돼요? 자사고 존치는 진보 교육감들이 학교 평가와 재지정 권한으로 무력화할 수 있고 대입체제 개편은 대규모 설문조사에도 원만한 결과물이 나올지 의문입니다. 또 첨단 인재 양성 방안은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때문에 지방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개편은 교육청이 반대하고 한계 대학 정리는 지역경제 위축 우려를 불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부분 계획이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데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이라서 국회 문턱부터 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유명한 광고 카피 중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말이 있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지금과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껏 부푼 마음을 안고 운전대를 잡으신다면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 고속도로의 교통량도 최근 4주 대비 토요일은 36만 대, 일요일은 무려 42만 대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정체는 빠른 속도로 길어지다가 낮 12시 때에 가장 극심할 걸로 보입니다. 강원 지역으로 가는 노선들 위주로 정체는 이미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불편한 노선은 영동선인데요. 총 20km 넘게 정체인 가운데 경기권인 용인 지역 통과가 가장 힘겹고 강원권에서는 원주 부근에서 짧은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원주 쪽으로 가신다면 광주 원주선을 이용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원주 방향 정체 초월 부근에서 2km 구간 이어집니다. 지금 한 번에 가장 길게 막히는 구간은 서울 양양선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양양 쪽으로 이동하는 길 강일에서 서종까지 가는 데만 1시간 정도 예상되고 강원권에 진입해서는 춘천 분기점 부근에서 짧게 주춤하는데 이렇게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네요. 안개등과 비상등 활용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는 길이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순산터널 부근에서 4km 구간 막혔다가 다시금 서평택 부근은 사고 여파 때문에 속도 떨어집니다. 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내년도 공공기관의 정원이 감축되고 당장 올 하반기에는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가 10% 이상 삭감됩니다. 또 해외 사업과 골프 회원권 등 비핵심 자산은 매각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부 혁신 방안 오인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LH와 한전, 코레일은 지난해 부채 비율이 200%를 넘었고 석유공사는 자본이 잠식됐습니다. 전체 공공기관 350곳의 인력은 지난 5년간 11만 5천 명 늘고 부채 규모는 84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대화와 방만 경영에 대한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공공기관 350곳의 내년도 정원이 원칙적으로 감축됩니다. 비핵심 기능을 축소해 비대해진 조직과 인력의 슬림화로 내년도 정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예산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의 10% 이상이 삭감되고 내년도에는 경상경비가 전년 대비 3%, 업무추진비는 10% 이상이 감축됩니다. 또 콘도 회원권과 골프 회원권 등 보유 필요성이 낮은 자산과 필요하지 않은 해외 사업 등 불효불급한 자산은 적극 매각이 추진됩니다. 기관별로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불효불급한 자산은 매각하고 투자 손실이 확대되는 부실 출자 회사의 경우 지분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의 1인당 업무 면적은 일정 수준 이하로 축소되고 기관장 사무실은 정부 부처 차관급 규모 이하로 임원진은 1급 규모 이하로 줄입니다.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과 성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한국이 중국의 경기 둔화와 공급망 혼란 등의 여파로 경제 성장세가 약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크리슈나 슈리니바산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아 태평양 부문 책임자는 현재 시각 28일 IMF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과 다른 충격 요인 등으로 아태 지역 성장세가 더 둔화할 태세라며 이같이 예상했습니다. 특히 세계 공급망뿐 아니라 중국과 긴밀하게 통합된 한국과 일본은 이런 대외 수요 감소와 공급망 혼란으로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에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도 직접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량이 크게 줄었고 서울 악성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보다 5배 증가했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1000세대가 넘게 입주해 있는 서울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매매 물건이 20건 정도 올라와 있지만 마지막 거래는 지난 4월입니다. 매수문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지. 매도 문의만 많이 있어요. 좀 됐어요. 작년도 거의 한 7~8년 전에 거래가 부채되기 시작해가지고 금매물만 조금 팔리고. 거래 가뭄은 전국적 현상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량은 31만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만 9천여 건과 비교해 44.5% 감소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수도권은 지난달보다 4,600여 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서울과 지방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각각 5,100여 건과 18,000여 건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 역시 12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100 이하면 집을 팔 사람이 살 사람보다 많다는 뜻인데 이번 주 85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7월 83.1을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최저 수치입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 같지 않다. 이게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축소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봐야죠. 미분양 주택 역시 증가세입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2만 7천여 호로 지난달보다 2% 증가했는데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4,400여 호로
한 달 사이 25.1% 늘어났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중공후 미분양도 전국적으로 7,100여 호로 지난달보다 4.4%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중공후 미분양은 한 달 사이 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주택시장 가격 상승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또 급증한 대출이자 부담에 아파트 청약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예년보다는 주춤한 상황입니다. 향후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래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상반기 51.6%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스타벅스에서 발암물질 검출 사실을 알고도 이벤트를 진행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스타벅스는 이전에도 빨대에서 휘발유 냄새가 난다거나 샌드위치가 부실하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황윤태 기자입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3일 스타벅스에서 여름용 한정판 가방을 받아냈습니다. 이벤트 음료 17잔을 마신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포장을 뜯자마자 악취가 너무 심해 당황했습니다. 의류관리기에 넣고 탈취 기능을 돌렸는데 오히려 악취가 심해지고 열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랑 좀 거리가 있던 남편도 눈 따갑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생각을 했었죠. 문제의 가방입니다. 가방에서 나던 악취는 의류관리기의 탈취 기능을 2번이나 실행한 뒤에야 사그라들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스타벅스는 사전에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검출 결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검출 사실을 알고도 이벤트를 계속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유사한 스타벅스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4월에는 플라스틱 빨대 대신 제공한 종이 빨대에서 휘발유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라 전량 회수 조치했습니다. 이어 샌드위치 부실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빵에 비해 야채와 소스 등 내용물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때 스타벅스는 빨대에 발라진 코팅액의 배합 성분이 바뀌어 냄새가 난 것이지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았고 샌드위치에 대해서는 내부 공정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근 발암물질 가방 논란에 대해선 정부의 안전 기준이 정해진 게 없어 조치를 나서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스타벅스 주장대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분류하는 섬유 제품 가운데 가방을 포함해 커튼이나 쿠션, 방석 같은 제품군이 빠져 있는 건 맞지만 발암물질 검출 사실을 알고도 이벤트를 진행한 건 비판의 대상입니다. 이번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고 굉장히 이제 영세업체들이 많아서 이 기준 강화를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위해가 명백하면 이제 하겠지만 너무 강화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친환경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는 스타벅스. 이 또한 이벤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가 북한이 사이버 활동을 통해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의 최대 3분의 1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을 다녀간 담당 부보좌관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한 한미협력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의 최대 3분의 1을 사이버 활동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분석입니다. 앤 뉴버거 NSC 사이버 신흥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신미국 안보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사이버 능력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계속 진전되고 있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는 우선순위에 있다며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핵심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하거나 여러 국가의 정보기술 노동자를 이용하는 것은 주요 이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식의 조치를 했고 앞으로 더 많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 기술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사이버상의 돈을 갈취하거나 파괴적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최신 기술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앤 뉴버거 부보좌관은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우리나라를 방문해 사이버 문제와 관련한 한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We're driving global action because so much of the infrastructure is not in the United States, so we need international partners to work with us. 뉴버거 부보좌관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돈 세탁 퇴치, 암호화폐 보안 등을 위해 한국과 힘을 합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와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 핵실험 강행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견제 때문에 핵실험에 당장 나서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강성욱 특파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 우리 정부에 대해 전멸 운운하며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선제 공격을 가해온다면 강력한 응징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북한은 최근 핵실험과 ICBM 개발 등을 자위권 차원에서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습니다. 우리의 자의적 국방력 강화 조치들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영역을 수호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주권 행사로서 그 어느 나라에도 위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핵실험 준비를 이미 끝낸 상태입니다. 미국 백악관 커비 조정관은 지난 26일 이같이 밝히면서 구체적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만 남은 상태로 보입니다. The DPRK, as we've consistently said, constitut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중국이 핵실험에 반대하는 것이 부담입니다. 장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 6월 북한의 핵실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공식화할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주변 정세의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 보유가 한국과 일본의 핵 무장론을 불러올 수 있는 것도 중국이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북한도 코로나19와 안보리 제재 속에서 거의 유일한 원조국인 중국을 무시하기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핵실험에 나선다면 10월로 예상되는 당대회 이후가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지지율이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에 그쳤고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로 집계됐습니다. 최재 감사원장이 공수처 감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권익위와 방통에 이어 공수처까지 감사하려 한다며 표적 감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최재 원장은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대화와 방만 경영에 대한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경상경비와 업무 추진비를 10% 이상 삭감하고 내년에는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배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돌연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며 당 지도체제 관련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배 의원 사퇴를 계기로 초선 의원들이 비대위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도 공감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로 본격 행보에 나선 이재명 의원이 저학력, 저소득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갈라치기 망언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지구촌으로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 이외 지역인 유럽과 남미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브라질과 스페인 보건당국은 각각 자국에서 한 명씩 원숭이 두창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상하는 제5호 태풍 송다가 중국으로 비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태풍 간접 영향으로 오늘 제주도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 내륙에선 35도가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취임 80여일 만에 2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윤 대통령은 지구대를 찾아 일선 경찰을 격려하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등 수습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안 현장의 최일선, 지구대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과거 추억을 풀어내며 현장 경찰관들을 독려했습니다. 나도 학생 때 이렇게 술 먹고 집에 간다고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그냥 바글바글해. 많이 근무가 돼가지고 바깥에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 이 지구대가 옛날 파출소지 여기가 일이 엄청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고생이 많습니다. 여름 휴가 이야기로 환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속초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강릉 속초도 아주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외국 같습니다. 네. 커피도 많이 마셨어요. 네, 그럼요. 막국수도 먹었습니다. 다음 주 휴가를 앞두고 갑작스레 공지된 추가 일정인데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내부 반발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재확산세가 커지는 코로나19 대응 회의를 직접 이끌며 국민 불편 해소를 당부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검사 소의 부족, 검사 비용 부담과 같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통령이 직접 민생을 챙기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8%대로 주저앉고 부정평가는 62%까지 높아졌습니다. 특히 경찰국 신설 논란과 이른바 문자 유출 파동이 부정평가 원인으로 새롭게 꼽혔습니다. 취임 80여일 만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는 데는 복합적 의미가 있다며 참모들이 더 잘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초 하려던 것들을 묵묵히 해내다 보면 국민도 그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20%대라는 수치가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다음 주 대통령의 휴가 기간 동안 국정 동력을 다시 끌어올릴 방안 마련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나라가 어지럽고 경제 민생도 어려운데 여권 내 여러 가지 균열이 생기고 갈등이 비치고 있어 국민이 많이 실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뒤에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뒤에 첫 2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자를 보낸 것도 많은 국민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면서 국정기조를 변화시켜 민생 경제에 집중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충고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와 경찰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행안부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경찰 행정을 투명하게 한다는 게 주요 취지입니다.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이,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견제하는 것처럼 경찰청도 행안부 차원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더불어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를 회귀라는 내부 반발이 있습니다. 지난 23일 유사명 울산 중부경찰서장 주도하에 전국 총경 350여 명이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 정부 경찰개혁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관의 통제를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한다 하는. 유 총경은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대기 발령됐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해당 회의가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뒤이어 경찰이 열기로 했던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자진 철회하면서 경찰국에 대한 내부 반발은 다소 소강 국면을 맞았지만 여전히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를 국회가 입법적으로 시정해 줄 걸 믿는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징계가 지나치다. 그럼에도 경찰의 집단 행동은 부적절하다. 이런 두 여론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여야 합의를 거친 일명 검수완박 법안이 9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강화된 경찰 조직에 대한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에 강한 거부감을 가졌던 만큼 이번 상황을 경찰에 대한 통제 드라이브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더불어 경찰의 집단 행동을 둘러싼 논란 속에 검로경불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과거 위기가 올 때마다 평감사 회의 등을 개최한 검찰 조직의 단체 행동과 이번 총경회의를 바라보는 현 정부의 시선이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공무원의 집단 행동은 금지돼 있습니다.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적법합니까?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됩니다. 행안부는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도 40일에서 4일로 대폭 줄여서 해당 안건의 속전속결 처리를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는 민주주의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이라며 경찰 내 다수 구성원이 정부 방침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걸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신설되는 경찰국 초대국장으로 비경찰대 출신의 김순호 치안감이 확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치안감을 경찰국 국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치안감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구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89년 경장특채로 경찰이 됐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을 타파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치안감 34명 가운데 김 치안감은 유일한 일반 출신입니다. 대통령 관하는 문자 메시지 노출로 권성동 원톱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직무대행 체제를 끝내자는 당내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로의 체제 전환이나 조기 전당대회 역시 당원 당규 해석과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해서 당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출구는 안개 속에 쌓인 형국입니다. 보도에 정유진 기자입니다. 이준석 대표 공백으로 혼란에 빠진 당을 수습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문자 파동을 계기로 대행체제 보름 만에 권성동 직무대행은 세 번째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권성동 원톱 체제로는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며 사실상 비대위 전환을 압박했고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초선 의원들도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추진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당내 중진급은 물론 원내대표가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원내대표 기능과 당대표 기능을 다 하겠다. 저는 그건 좀 욕심이라고 봅니다. 차기 당권을 노리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도 개편 논의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재신임이 안 되면 조기 전대로 가야겠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도 당내 의견이 수렴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데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비대위 전환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비대위는 최고위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비상 상황에 가동할 수 있는데 요건을 성립하기 위해 사퇴해야 하는 최고위원 수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고 비대위원장도 당대표가 임명하도록 돼 있어서입니다. 해석상의 문제도 있고 현실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견들을 일단 들어봐야지 최종적으로 어떻게 갈지를 알 수 있으니까. 게다가 이준석 대표 측으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이 물러서지 않을 경우 당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데다 이 대표 수사 결과 발표까지는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6개월 뒤 복귀를 노리는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돼 돌아갈 곳이 없어지면 가처분 신청 등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겪고 있는 지금의 혼란을 타개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무엇이 해법인지를 두고는 생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현 상황에서 어떤 발언과 선택을 하는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다음 주말 전국 순회 경선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예상대로 독주할 경우 싱거운 승부가 될 수 있는데 판을 흔들 97주자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의원과 97세대 박용진, 강훈식 의원의 당권 대진표는 1강 2중 구도로 평가받습니다. 이 의원에 맞서 강 의원은 비명, 박 의원은 반명 성향으로 정치색도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화이팅! 이렇게 당권 경쟁이 3파전으로 압축됐지만 전당대회 열기는 아직 끓는 점을 향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권 레이스 초반부터 이재명 대세론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원은 기득권 탄압 프레임을 재가동하며 당권 장악을 통한 명실상부한 재기를 노리지만 저는 정치 개혁을 통해서 이 길로 들어온 사람이고 또 기득권에 빚진 게 없어서 지금도 모든 영역의 기득권으로부터 총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후 또다시 마주한 어대명 기류는 역설적으로 당의 인적 한계를 방증하기도 합니다. 또 이 의원 측은 사법 리스크에 무대응 전략을 구사하며 정치 보복이란 반발 여론을 기대하지만 본경선이 한창인 다음 달 중순 경찰이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의혹 수사 결과 발표를 예고하는 등 돌출 변수도 잠재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97주자의 단일화가 전당대회 흥행 핵심 카드로 거론되는데 일단 양쪽 다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다만 누구로,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할지 강론에선 이견이 적지 않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심과 민심을 담는 어떤 방식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8월 3일 첫 당원 투표가 진행되기 이전에 그런 비전과 비전이 만날 때 단일화에도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렇지 않고 반명 단일화, 소위 말하는 그것만으로 민주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다음 달 3일부터 지역당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돼 단일화를 논의할 물리적 시간도 촉박합니다. 각자 정치 비전을 보여주기도 전에 일방의 통큰 양보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극적인 이변 연출을 위해선 이재명 의원과 1대1 대결 구도 성사가 필수적인 만큼 97주자 단일화가 다음 주 초쯤 분수령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최재 감사원장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구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르자 김도 법사위원장 등 여당 의원들이 뒤늦게 수습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의원님 그 질의 때 답변을 충분하게 못하신 것 같은데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발언하셨습니까? 저는 받아들이기를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원을 중립적으로 정치적인 중립성과 그리고 국가 권력으로 다른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감사원을 잘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돕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취지로 아까 답변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재 감사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헌법기관인데 수장인 최 원장이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건강보험 재정관리 등 기존 감사의 이유는 핑계에 불과하고 최 원장이 전방위적 감사로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정치보복 지원에 앞장서고 있던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이전 정부에서 임명이 된 부처 산하기관장들이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산업부에 이어서 통일부와 과기부 등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올해 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자 검찰은 가장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를 정조준했습니다.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3년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한 겁니다. 지난 3월 산업부를 시작으로 산하기관들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하고 당시 기관장과 인사 담당자들을 줄소환하는 등 넉 달간 수사가 숨가쁘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제동이 걸렸고 백 전 장관을 기소하는 수준에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걸로 관측됐습니다.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산업부와 함께 고발당했던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다시 수사가 윗선을 향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산업부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판단 속에 다른 부처들로 수사 범위를 넓혀 여러 부처 인사에 공통으로 관여한 문재인 정부 관계자를 겨냥하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 다른 부처들에서도 비슷한 혐의가 확인되면 문재인 정부 초기 산하기관장 인사를 하나의 잘못된 인사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게 한 당시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이 통일부와 과기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사건 시기와 성격 등이 산업부와 유사하다고 설명한 것도 당시 정부 부처들의 공통된 현상이란 점을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이미 환경부와 산업부를 수사해본 만큼 다른 부처에 대한 검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다만 환경부와 산업부 모두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든 만큼 이번에도 검찰 수사가 개별 부처를 넘어 청와대 윗선까지 확대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리는 경제부 일타 강사 시간입니다. 이번엔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불법 공매도 조사와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내 증시 부진과 맞물려 공매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공매도가 대체 무엇이기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걸까요? 공매도는 말 그대로 비어있는, 그러니까 없는 주식을 판다는 뜻입니다. 갖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어떻게 팔까요? 빌려서 팝니다. 제가 10,000원짜리 주식 한 주를 빌려서 팔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 손에는 10,000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갚을 때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저는 8,000원으로 주식 한 주를 사서 빌려준 곳에 갚게 되겠죠. 10,000원에 빌려 8,000원에 갚았으니 저는 2,000원을 벌게 됐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해야 돈을 버는 투자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싫어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죠. 공매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팔자 주문이 증가했다는 것이니 전반적인 주가에는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매도는 어느 나라 주식시장에도 다 있습니다. 부작용도 있고 악용하는 세력도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본다는 뜻이겠죠.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 역시 시장에 참여할 길을 열어주고 이 과정에서 주가에 거품이 끼는 걸 방지하는 기능이 중요하게 거론됩니다. 또 공매도 세력은 어떻게든 회사의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경영자들이 회사를 더 투명하게 이끌어가도록 유도합니다. 그럼 끝으로 과연 공매도 금지가 주가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는 견해가 크게 엇갈리는데요. 일단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시장에 불법 공매도가 자주 일어난다면 모든 긍정적인 측면은 빛이 바라겠죠. 금융당국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서울시가 용산 정비창 부지에 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자 지역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호가가 오르고 급매물을 회수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다만 교육 환경이 열악하고 장기 투자인 만큼 신중을 기해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이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의도 공원의 2배 규모지만 지난 2013년 개발 사업이 최종 무산된 이후 10년째 방치된 용산 정비창 부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부지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국제 업무지구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허드슨 야드나 카나리 워프처럼 낙후됐던 도시 공간을 잘 활용해서 도시의 경쟁력의 핵심적인 허브로 만든다 하는 구상이 드디어 용산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이어 용산 정비창 부지의 대대적 개발이라는 겹호재를 만난 용산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비창 부지와 가깝고 한강변 조망이 가능한 매물의 호가가 급등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산호아파트 전용 103제곱미터는 지난 5월 15억 원에 거래됐지만 집주인들은 이보다 8억 5천만 원 높은 23억 5천만 원을 부르고 있습니다. 직전 최고가보다 1억 원 높은 것입니다. 네이버나 이런 인터넷상에 떠 있는 건 그냥 호가고요. 거래가 된 게 아마 올해 없을 거예요. 한 건도. 매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좋은 호재를 하니까 오를 거다 기대 심리 같은 건 있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매수자가 지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고 막 덥석덥석 사왔어요. 왜?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매수세는 아직까지 따라붙지 않고 있지만 급매물을 회수하는 등 기대감 자체는 큽니다. 용산에 각종 개발 호재가 쏠리고 있어 강남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고 용산 공원을 새롭게 조성을 하고 더불어서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나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강남에 필적하는 그런 곳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투자 목적의 매매는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용산 정비창 지구는 주변 지역의 교육 환경이 강남처럼 양호하지 못한 데다 도심 복합 개발 사업으로서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 시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이 용산 지역 집값에 중장기 호재로 작용하면서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7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7만 8,743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보다 4천여 명이 적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1.2배, 2주일 전보다는 2배가 많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8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숭이 도창이 세계로 확산한 뒤 아프리카 이외 지역인 유럽과 남미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브라질 보건당국은 원숭이 도창에 걸려 치료를 받던 41살 남성 환자가 폐혈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보건부도 원숭이 도창으로 사망한 환자가 1명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숭이 도창은 원래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이었지만 지난 5월부터 다른 지역에서 환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87개 나라에서 18,0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사망자는 아프리카에서만 5명이 나왔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가 북한이 사이버 활동을 통해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의 최대 3분의 1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을 다녀간 담당 부보좌관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한 한미협력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의 최대 3분의 1을 사이버 활동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분석입니다. 앤 뉴버거 NSC 사이버 신흥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신미국 안보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사이버 능력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계속 진전되고 있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는 우선순위에 있다며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핵심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하거나
여러 국가의 정보기술 노동자를 이용하는 것은 주요 이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식의 조치를 했고 앞으로 더 많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 기술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사이버상의 돈을 갈취하거나 파괴적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최신 기술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앤 뉴버거 부보좌관은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우리나라를 방문해 사이버 문제와 관련한 한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We're driving global action because so much of the infrastructure is not in the United States, so we need international partners to work with us. 뉴버거 부보좌관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돈 세탁 퇴치, 암호화폐 보안 등을 위해 한국과 힘을 합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 준비태세를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가 실기동 군사훈련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묻는 말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준비태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에는 실제 연습이나 화상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하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국방부를 대신해 언급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훈련 방식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국방장관이 오는 9월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후반기 연합연습을 을지 연습과 통합해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는 우리나라가 받는 핵 공격 위협을 미국이 제지할 것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난 정부에서 중단됐다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 장관은 또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지역 전개를 포함한 동맹의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와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 핵실험 강행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견제 때문에 핵실험에 당장 나서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강성욱 특파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 우리 정부에 대해 전멸 운운하며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선제 공격을 가해온다면 강력한 응징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북한은 최근 핵실험과 ICBM 개발 등을 자위권 차원에서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습니다. 우리의 자의적 국방력 강화 조치들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영역을 수호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주권 행사로서 그 어느 나라에도 위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핵실험 준비를 이미 끝낸 상태입니다. 미국 백악관 커비 조정관은 지난 26일 이같이 밝히면서 구체적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만 남은 상태로 보입니다. The DPRK, as we've consistently said, constitut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중국이 핵실험에 반대하는 것이 부담입니다. 장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 6월 북한의 핵실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공식화할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주변 정세의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 보유가 한국과 일본의 핵 무장론을 불러올 수 있는 것도 중국이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북한도 코로나19와 안보리 제재 속에서 거의 유일한 원조국인 중국을 무시하기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핵실험에 나선다면 10월로 예상되는 당대회 이후가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국제 합의를 통해 흑해 항로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곡물을 수출할 선박이 선적 작업을 마치고 출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이 본격적으로 수출되면 세계적인 식량난을 덜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안전 문제 등 여러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은 미지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흑해 연안의 우크라이나 초르노모르스크 항에서 튀르키예 국적 선박이 곡물 선적 작업을 마쳤습니다.
선적 작업을 지켜본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과 튀르키예 등 파트너들에게 출항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기뢰가 있는 해역에서 선박의 안전 항로를 유엔이 확인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are waiting of the approval of United Nations team first of all. So we need that their side will approve the line of the route.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엔 그리고 튀르키예는 지난 22일 세계적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항만에 묶인 곡물을 흑해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항로의 안전을 보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곡물 운송 선박들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문을 연 공동 조정센터에서 선박에 무기가 실리지 않았는지 검사를 받게 됩니다. Agreement, as the Secretary General said, is not just important for Ukraine and Ukraine's economy, but it is important for the world because it will help to prevent a global food crisis. 국제보험업자 협회인 런던 로이즈 등 세계 보험사는 곡물 수출 선박에 대해 최대 5천만 달러, 우리 돈 650억 원의 보험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출이 재개되면 올해 안에 2,500만 톤 규모의 곡물이 공급되는 등 세계 식량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설치해둔 기뢰로 인한 안전 문제를 비롯해 여러 불확실성 때문에 곡물 수출량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소목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그면서 독일 가구가 연간 최대 1,000유로, 우리 돈 약 132만 원의 가스요금 인상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대대적으로 줄이면서 가스값이 폭등하자 독일 정부가 10월부터 에너지 기업이 가구와 기업 등 가스 소비자에게 시장의 가격 상승분을 떠넘기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독일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에너지 기업과 가스 사용 장기 계약을 맺은 가정과 기업에 이 같은 수준의 가스 요금 추가 부과 방안을 담은 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독일은 사상 최대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는 쓰라린 소식이지만 필요한 조처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 시민들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농사를 짓는 농가의 어려움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식탁 물가에도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의 한 오이밭. 여름 들어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오이를 따느라 부쩍 분주합니다. 수확은 사람의 몫이어도 물 공급부터 공기 순환, 햇빛 조절까지 전기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스마트팜 시설입니다. 난방을 전기로 주로 하기 때문에 한 30-40% 들어갑니다. 겨울에는 한 800 정도 나오고요. 여름에는 80에서 한 90 정도 나옵니다. 주변 토마토 농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요새는 모종만 키우느라 한결 낫지만 마찬가지로 가을부터는 난방 문제로 허리가 휠쳐집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비료값이라든지 다양하게 다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겨울철은 난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기세가 많이 오른다고 하니 이 농사를 짓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크게 4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기본요금은 1kW당 360원으로 2013년 이후 그대로지만 앞서 올해 4월 전력량 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각각 올랐습니다. 7월부터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올랐고 오는 10월부터는 전력량 요금이 또 오를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47.23원이었던 1kW시당 농사용 전기요금은 1년 만에 16.8원 상승해 백분율로는 35% 넘게 올랐습니다. 이처럼 농가의 생산비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시중에 나오는 농산물 가격도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밥상에 올라가는 모든 식자재 원가가 올라가서 결국 국민들에 대한 그 경제적 부담으로 가중될 요지가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오히려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사용 전기는 2020년 기준 전체 한국전력 전기 판매량의 4%에도 못 미치는 만큼 한전 적자 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농사용 전기요금의 존재 자체가 전기 소비자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어 최근의 요금 상승세가 멈추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파른 고물가 상황 속에서 뾰족한 하락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한 농가도 소비자도 한동안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스타 장관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오는 조직이 성공한 조직이다라는 얘기를 늘 해왔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오십시오.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됩니까?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2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택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좀 뭐 이렇게 빈정되는 태도시고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요. 전 정부와의 비교예요.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셔야지. 뭐 직급에 따라서 인사검증하는 절차나 방법 이런 것들을 정한 내규가 있을까요? 의뢰받은 것을 하는 것이고요. 아니, 의뢰받는 걸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지난 그럼 5년간 구멍가게처럼 내규가- 해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할 때 다 계획을 세우고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죠. 지난 5년, 10년, 15년간 계속 일해왔는데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하는 거랑 지금 인사검증단에서 하는 게 뭔 차이예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황당한 게 어딨어요? 국회 오셨으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불편한 질문 하시잖아요. 국회는 전쟁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특히 장관님 전장에 나선 장수, 무사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더 주의하겠습니다. 인혁당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그 칭찬해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주셔서 사람에 대한 칭찬은 본인이 하는 것은 조금 어색해요. 그래도 해주시면 주변에서 해주는 것들이 훨씬 더 평판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장관님이나 저나 좀 겸손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걸로 오늘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있으시면 해도 됩니다. 더 하시겠어요? 예. 하나 더 받을까요? 흉하게 또 나 잡으셨습니까? 나는 다음 주에 가기로 했는데. 스타 장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잘하든 못하든 자주 언론에 나와라. 언론에 장관들만 보이고 대통령은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와도 좋다. 오늘도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폭염특보도 전국으로 확대 강화됐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도 쏟아지겠습니다. 한편 제5호 태풍 송단은 오늘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지나겠고요. 내일은 상하이 부근 해상으로 진출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겠는데요. 현재 제주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앞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남부지방, 내일은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주말 동안에 제주 산간에는 300mm 이상, 전남 해안 쪽으로도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도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토요일 아침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